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귀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이동호 선생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자주 만나는 관계인데 이런 자리에서 만나서 성급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이동호 선생을 제가 소개를 하면은 연세대학 8호 학번 출신입니다. 신학과를 다녔습니다. 좌익, 우파 운동 다 경험을 했습니다. 좌파 운동하면서 이 전대협 연대사업국장, 서총련 연대사업국장 겸임하고 또 연세대 비밀학생회가 있었는데 여기 중앙위원, 임수경 씨를 북한으로 보낸 조통그룹의 중앙위원, 그리고 그 뒤에 이 자유진영으로 전향을 하셔가지고 이른바 뉴라이트 운동으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도 참여하셨고 그 뒤에도 계속 이 우파운동, 보수운동에 이론도 제공하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우리 이 선생을 모셔가지고 오늘날 성급한 요동치고 있는 성급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일주일 동안에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과거 선거판 같으면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철수 후보라는 분이 10%가 거의 배 이상 뛰어버렸거든요. 예. 이 정도로 요동치는 정세는 지난 몇십 년간 선거에서 거의 본 적이 그 없는 정도입니까? 정도. 예. 이 정도로 뭐 예를 들면 보통은 선거판이 양당으로 안정돼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중도 후보, 그렇죠. 제3의 후보 정도가 좀 그 선거 전에는 그 무당파층의 지지를 받다가 좀 깔아앉아서 양당으로 귀결되는 그런 양상들이 주로 선거가 보여왔거든요. 그러나 이번 선거는 지금 그 문재인 후보는 꾸준히 자기 지지를 갖고 있지만 그렇죠. 나머지는 뭐 지금 계속 요동치고 있는 상황. 지난 몇십 년간 보기 어려운 선거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여론조사를 하면은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 세 사람 주도하는 선거판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죠? 이 안철수 씨는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더구나 안희정 씨한테 가려가지고 같은 안씨인 것도 예. 있겠지만은 그러다가 갑자기 지난 주말부터 이동으로 급부상하면서 예. 1대1 문재인과 1대1 대결에서는 이기는 조사가 연달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추세가 중요한데요. 아마 일주일간의 지금 현재 추세로는 어쨌든 그 안철수 씨 급격한 부상에다가 그 다음에 1대1 구도로 간다면 혹시 안철수가 이길 수 있다라는 다른 아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로 보면 충격적인 결과를 그렇죠. 겁니다. 아마 예. 그 지금 나오는 반응들이 굉장히 좀 그 날카로운 반응이 나온 걸로 봐서는 충격적일 겁니다. 사실 이것은 좀 예측이 됐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그 월간조선 2월호에 그 문재인 후보의 위기론이란 그럼 쓰셨군요. 예, 그때는 그- 대세론이 지배지겠는데. 예, 그게 전부 대세론 이야기였죠. 맞아요. 근데 전 대세론 아니다라고 했던 게 몇 가지 우선 근거들이 있습니다. 예, 예. 요 비슷한 시점쯤에 그러니까 지난 대선을 그렇죠. 보면 그 지난 예를 들면 뭐 이명박 선거를 보면 그때는 이명박 씨는 거의 57% 가까이 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뭐 특수한 사정이긴 네, 하지. 특수한 사정이긴 그때는. 하지만. 그리고 지난 대선도 그 박근혜 후보가 43%에 43%. 고정돼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은 무슨 다자간 구도긴 하지만 문재인 후보가 30% 초반대에 계속 박스권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예. 다자구도에서 그렇죠. 예, 다자구도에서요. 그리고 예를 들면 3자 구도나 4자 구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40% 초반대. 사실은 대세론 보기 어렵다는 측면들이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알지만 작년 11월부터 이 광화문 광장이 정말 촛불 시위로 뒤덮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탄핵 열풍이 온 전국을 휩싸였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문재인 씨는 그 여러 가지 복병을 만난 건데 뭐 본인 이대로 갔으면 어차피 정권 교체라는 그러니까 그 두 번을 지금 보수가 했기 때문에 새로운 걸로 좀 해보자는 욕망은 어차피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선거도 보통 그 10년에 주기설, 주기설이 한국은 있고, 10년 주기설인데. 예. 우리도 그러니까 노무현하고 그 전에 김대중 정권이 있다가 두 번 끝나고 저에게 돌아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어차피 그 한 두 번 정도 대통령기를 마치면
요구가 많았을 텐데 이제 예상치 않게 광화문을 광장을 촛불 세력이 장악하고 탄핵 역풍이 힘이 몰아쳤죠. 근데 알지만 그 와중에 새로운 스타가 나왔잖아요. 예. 이재명이라는. 그렇죠. 예. 뭐 그래서 한때는 한 18%, 그렇죠. 19% 가까이 막 접근하면서 그 선명성 경쟁에서 예, 1등을 달리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로서는 사실은 120명 넘는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그 어쨌든 일당인데 일당 후보 함부로 움직일 수는 없는데 그 혈혈단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막 치고 나가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포퓰리즘 공약에다가 뭐 센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막 광장에 힘을 얻고 뜨기 시작하니까 문재인 씨도 본인으로 급격히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 본인보다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좌파 선명성 경쟁을 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 그러자면 자칫하면 이재명이라는 스타에 아, 그렇구나. 뒤질 수가 있었기 또 한때 때문에 이재명 씨를 트럼프에 비교를 했지. 그러니까요. 예. 뭐 무수저에다가 또 뭐 뭐 또 사이다 발언이라는 예, 말도 많은데. 아주 시원시원하게 말도 잘하고 그 바람에 선명성 경쟁하다 보니까 문재인 씨가 예상보다 훨씬 더 왼쪽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렇죠. 과격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가격하게. 그러니까 그 당시 발언들이 뭐 알지만 뭐 헌재가 인용 안 하면 혁명이 일어날 거다. 가짜 보수를 불태운다. 예, 보수를 불태우겠다. 가짜 보수를 불태운다. 예, 뭐 이런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참 선거가 나온 사람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얘기죠. 절대 해서는 안 될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씨가 계속 30% 박스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이유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런 문재인 말고 다른 대안이 있겠느냐라고 하다가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렇죠. 뭔가 충청도에서 도지사도 안정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미 FTA도 찬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정부 때. 예. 그다음에 4대강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굉장히 현실 노선을 걸었어요. 예, 안희정 맞습니다. 사람이. 그다음에 그 사람이 또 나와서 어떤 얘기했냐면 사드 나는 반대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온 걸 어떡하냐. 그렇죠. 돌릴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 현실 노선을 걸으니까 갑자기 앉는 사람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물론 그러니까 또 다시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후보로 결집하도록 돼 있죠. 원래 선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당내 경선을 치를 때는 자기 지지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예, 진보는 왼쪽으로 가고 예, 예. 보수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랬다가 경선이 끝나면 끝나면 다시 이제 그 고투 센터 국민들 표를 국민들 받아야 표를 전체 받아야 표를 되니까. 받아야 예. 되니까. 그 지점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희정 이제 후보가 갑자기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안철수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 문재인 씨는 자기 지지표를 훨씬 더 결집시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 안희정 씨하고 이제 대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중도로 표방한 안희정이랑 예. 뭔가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문재인이랑 그래서 그런 저런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왼쪽에 서게 됐고 이제 그걸 국민들이 좀 거기에 또 하나가 있었던 게 이 태극기 집회에 나온 분들의 공이라고 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시키는 게 무리다. 예, 예. 이것은 마녀사냥이다. 예, 예. 인민재판이다라고 주장을 한 세력이 태극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저는 그 세력이 대표하는 보수 세력이 어떻게 보면 정통 보수 세력입니다. 정통 보수 그러나 세력이죠. 그게 난 한 20%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세력이 만들어 놓은 게 문재인은 위험하다. 그렇죠. 문재인은 안 된다.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드디어 지난주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그렇죠. 하니까 이 20%뿐만 아니라 야 어떻게 탄핵도 무리인데 구속까지 시키느냐 하는 이런 분위기가 보수를 넘어서 저는 중도적 상식적인 사람한테 퍼져갔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것도 결국은 문재인 씨한테 독이 된 것 같아요. 독이 됐죠. 그것하고 여러 가지 합쳐지면서 지난 주말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동안에 3위권 뒤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2위로 올라오면서 1대1 구도에서는 이제 근소한 차지만은 문재인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이 현재의 이 구도, 현재의 구도라면 다자구도면 대충 이제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씨는 다자구도에서는 한 37%, 그 다음에 이 안철수 씨는 점점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한 5% 정도 빠지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 홍준표 한국당 후보가 3인데 10%에서 한 15%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그 정도에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유승민, 심상정, 예, 예. 그 다음에
최근에 후보를 선언한 이 김종인 다 3% 이 정도니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다자구도입니다. 다자구도죠. 그런데 최근 또 다른 흥미로운 조사를 보니까 삼자구도를 누가 조사를 했더라고요. 예, 예. 어느 방송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엠바고가 돼 있으니까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걸 보니까 삼자구도에서 이런 삼자구도를 예상해서 조사를 했던데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예. 이렇게 하면은 이 삼자구도에서 안철수 씨가 이기는 길을 나오고 반대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으로 하면은 문재인 이기는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거는 지역적인 것이지만은 이런 현재의 여론 구도가 앞으로 어떤 추세로 35일 뒤의 투표 날을 향해서 달려갈 건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워낙 지금 요동치는 판이라서 뭐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경험칙으로 이제 선거는 경험칙으로 보면 대부분 그 선거하는 요령들이 패턴들이 바뀌지 않거든요. 네. 사람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듯이 선거도 결국은 왔다 갔다 하지만 일정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패턴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보통 보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은 70% 내외. 전체 그러니까 뭐 한 유권자 4천만 명. 지난 대선 때는 상당히 높았고. 예, 좀 높았죠. 4천만 명에서 한 70명, 2,800만에서 뭐 한 2,900만 정도. 상당히 높은 거죠. 상당히 선진국에 높은 거죠. 비교하면. 비교하면. 그다음에 거기에서 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한 40, 20으로 그러니까 뭐 보수 20, 그다음에 진보 20, 그다음에 뭐 무당파층 2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좀 더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를 보면 결국은 저는 그 예측해 보면 지금 이제 세칭 그래서 이제 선거가 그 중도층 잡기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40, 42 아닙니까? 40, 20. 그러니까 소위 진보하고 보수가 각 40이고 예, 각 40. 중간이 예, 20. 중간이 예, 20. 예. 경험칙으로 뭐 예를 들면 예. 보수가 좀 줄어서 36%, 7%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 그래서 중도가 좀 더 많다. 중도가 한 3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보수 진보가 한 뭐 35, 약 35 정도 하고 중도가 좀 더 많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대략 경험칙으로 4-4-2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럼 그 총합들이 이제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아까 이제 문재인 씨 같은 경우는 박스권 30% 초반대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흡수를 한다면 40%의 근접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 그 다음에 결국은 남아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수 세력입니다. 보수 세력이 이번 탄핵 국면에서 20대 20으로 갈라졌거든요. 그렇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부당하다고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 관계에 나타난 분들이 한 20% 내외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20% 내외. 그다음에 뭔가 그래도 그 원인을 박근혜 대통령이 제공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해서 그래도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기본적인 입장은 보수적이지만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갈라지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 이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이 급격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안철수 쪽으로 많이 갔다는 얘기죠. 많이 갔다는 뭐 주변에도 경험적 이야기 들어보면 맞습니다. 야 그래도 뭐 자유한국당 후보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그래도 안철수는 그래도 요즘 좀 낫지 않냐라고 하는 주장 사람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향후 한 열흘 보름 정도 시점 중에 저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자유한국당 후보가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자기 지지층을 회복하느냐 이 싸움일 거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물론 뭐 안철수 시대로 나름대로 캠페인 전략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불안한 마음 그리고 떨어져 나와서 나오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건 하나 분명한 건 집 나온 유권자는 회개 성향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이 회개성이 어떻게 자극할 수 있냐가 이번 선거를 쳐다보는 눈이다. 결국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그 캠페인 능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우선은 볼 수 있고 예측해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본선거 들어가기 4월 15일쯤 아마 그 후보 등록을 하고 4월 17일부터 본선거인데 본선거 들어가기 전까지
최소한 홍준표 후보가 15%로 회복한다면 뭔가 그러면은 이제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의미 있는 지지를 회복한다면 그래도 좀 기대를 걸 수 있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여론조사 공표 전이 아마 일주일 전부터 될 텐데 그 전까지 만약에 20%를 넘기면서 간다면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게 홍준표 씨 가장 큰 문제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지금 예측대로 15% 내외 그 다음에 안철수 씨와 그 문재인 씨의 싸움으로 갈 거다.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 안철수는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소평가된 사람이에요. 안철수 하면은 사람들이 다 웃었다고. 왜냐하면은 이 도우미 역할을 했으니까. 그죠? 좌파 도우미 역할을 2번 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죠. 보수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박원순 시장을 만드는 도우미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의 도우미 역할을 하려다가 뭐 뺐는데 사실은 뭐 좀 어중간하게 되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 누굽니까 공동 대표가 됐나 당대표 김한길 했죠. 씨하고. 예, 예, 김한길 씨가. 자 이러다가 또 나와가지고 국민의당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봤는데 일단 상당한 의석수를 확보를 한 걸 보고 그때 이 사람이 정치력이 인정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 갑자기 나는 보수가 안철수로 넘어간 게 아니고 총선 때 그런 기미가 있었어요. 이게 얘가 표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총선 끝나고 나서 제가 부산 출신이니까 저 친구들 5명이 모이니까 이 5명이 2012년에는 전원 다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5명 물어보니까 투표장에 나간 사람이 2사람밖에 안 돼요. 그랬을 겁니다. 3사람은 안 나갔어. 안 왜 안 나갔죠. 갔느냐? 새누리당 공천 과정을 보니까 짜증이 나더라. 그리고 그 여론조사 투표 한 일주일 전에 여론조사 보니까 새누리당이 낙승한으로 나오더라. 그래 나갈 마음이 안 생기더라. 그래서 안 나갔답니다. 그런데 2사람은 누굴 찍었느냐? 2사람이 안철수를 찍었어요. 안철수를. 5명 중에 5명 중에. 3명 기권하고 새누리당 예. 표는 5표가 제로로 돼버린 거지. 근데 여기 이런 현상이 상당히 잠복돼 있었다가 그게 안희정 지지율이 꺼지니까 안희정 지지율이 상당 부분이 안철수로 옮겨오고 그다음에 문재인 경계하는 이 보수 세력이 또 대안으로서 안철수 쪽으로 이제 옮겨갔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러면 왜 안철수를 보수가 지지할까 하는 걸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반응이에요. 첫째, 정권 교체다. 이번 선거에서는 일단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문재인 씨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고 안철수라는 사람은 많이 달라졌다.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IT 기업인이다. 뭔가 정직할 것 같다. 이런 이미지를 이야기를 해서 제가 뒤늦게 안철수 씨 안보 공약 뭐 이런 걸 몇 개를 봤습니다. 주간조선과 인터뷰한 게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걸 보니까 저도 몇 가지 놀란 게 안보 정책에서는 굉장히 오른쪽으로 왔더라고요. 뭐 사드 배치도 사실상 인정하는 거고 더구나 이게 파퓰리스트들이 주로 거는 게 모병제라든지 그 왜 병역 기간 단축 공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단호하게 거부해요. 그리고 경제 정책에서도 문재인 씨를 비판하면서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로 가야 되고 국가가 할 일은 교육, 그 다음에 IT 같은 과학기술진흥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민간 주도로 해야지 정부 주도로 하지 않는다. 그걸 읽어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한테도 읽어보라고 권하니까 야 이렇게 달라졌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니까요. 근데 저는 우선 이제 이 현상을 과연 안철수 씨에도 이제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물론 안철수도 제일 처음에 국민당 할 때는 호남 의식에서 왔다 갔다 했죠. 예측할 수 있지만 제가 안철수 씨의 국민의당 등장할 때 안철수 씨가 상당히 좀 왔다 갔다 할 거다. 왜냐하면 호남 기반한 사람들은 보다도 안철수 씨한테 강경한 입장을 주문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도권 지금 나름대로 중도 성향의 사실은 보수에 좀 떨어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알지만 진보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러나 이제 보수라는 것은 여러 이렇게 지지도의 강도가 있기 때문에 주로 저는 이제 그래서 지금 스윙 보트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찍어도 저기 찍어도 하는 사람들이 대략 한 20% 내외의 사람들은 저는 보수에서 떨어져간 사람이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그런 수도권에 위치한 그런 사람들을 잡으려면 또 우크렇게 해야 되고 이 중대 고민에 안철수 씨가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씨를 주의 깊게 본 거는 작년인가요? 아마 연말쯤에 저기 라스베가스에 있는 가전 뭐 이렇게 전자제품 예. 거기에 가면서 거기 가세요?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전까지 계속 뭐 연대 정치적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4차.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는 거기에 장점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본인은 사실은 어쨌든 IT 쪽에 기반이 있고 서울대 뭐 IT 융복합 산업대학원장도 했고 IT로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장점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자꾸 정치하니까 안철수가 계속 헤맨 거예요. 그러다가 CES 이후로 보면은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경제를 이야기하고 우크라이나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선거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시점쯤에 안철수가 적어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잡았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과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떠도는 20%의 보수에서 떨어져 나온 유권자들이 지금 마음 못 잡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알지만 안희정 붙었다가 금방 또 떨어져 나와서 또 그렇죠. 며칠 만에 또 안철수 그 이야기는 역으로 보면 다시 떨어져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안철수 씨는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호남의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호남 사람들의 뭔가 요구와 그 다음에 지금 보수 사람 요구 사이에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조금만 갈짓자 걸음하면 굉장히 그래서 자기는 스탠스를 잡는 게 안철수의 과제일 거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그래서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관심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뭐 여론조사 하는 사람들은 캠페인의 역동성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추세들을 보고 있지만 저는 캠페인 역동성 있다고. 왜냐하면 지금 뭐 지난 수십 년간 보지 못한 엄청난 변화들이 있고 뭐 거의 20% 뭉치들이 막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이 엄청난 변화의 시점 쪽에서 그러나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건 기본적으로 보수이기 때문에 결국 보수적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건가라는 게 안철수의 과제일 거고 결국 만약에 홍준표란 자유한국당 후보가 내가 이 체제를 지키는 장수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싸울 거다는 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메시지를 제시한다면 그들이 막판에 다시 흔들릴 거다. 결국 그 전쟁이 남았다라는 게 이제 제 판단이고 그래서 안철수 씨에게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연합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충성도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위기에 흔들리면 그거는 여지없이 흐물져 나갑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전히 지금 호남 기반의 요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그걸 어떻게 크게 큰 틀에서 그거를 정책으로 큰 프레임을 만들고 그 속에 호남의 요구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안철수에게 기대하는 보수층 요구를 담을 수 있을 건가.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아주 흥미로운 거는 과거처럼 지역 구도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게 이 세 사람이 다 경상남도 부산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부산, 문재인 부산에다가 홍준표 홍준표 씨는 경남. 창녕인데 고등학교는 이제 대구에서 나왔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호남 몰표 현상이 이번에도 나타날 거냐 이게 관심사예요. 그거는 지금 호남표는 안철수, 문재인 이렇게 갈려 있단 말이에요. 갈려져 있죠. 갈려 있죠. 이게 끝에 누구 쪽으로 모이느냐가 이게 큰 이제 구도 변수인데. 근데 전 그것도 선생님 약간 선생님 견해가 다른 게 과거에 이제 호남이 한쪽으로 쭉 몰아줬던 것은 호남의 나름대로 정치에 소외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입니다. 뭐 이렇게 심리학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실험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걸 가지고 그러니까 손실 프레임으로 설명해보고 이득 프레임을 선제해보면
손실 풀면 금방 반응하고 이득 풀리면 따지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만약에 호남이 이제는 몇 가지 요구도 이미 달성이 됐습니다. 호남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탄핵됐죠. 그다음에 구속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87년도에 저희가 학생운동 시절에 뭐 직선제를 요구했는데 그래서 뭐 명동성이 나오고 뭐 엄청나게 대중들이 거리 수가 나왔죠. 근데 노태우 후보가 직선제 요구를 딱 수행하고 나니까 집회 동력이 확 떨어졌죠. 확 떨어져 버렸어요. 맞아요. 지금 그 상황이 그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호남이 뭔가 똘똘 뭉쳐서 하나로 밀어야 될 상황이 그런데 아니다. 이번에는 이제 몰표 현상이 호남에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안 있다. 나올 가능성이 그거 아주 있다는 중요한 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를 예측했을 때 사실 이거 전에 지난 이미 작년부터 이번 선거는 다자간 구도일 거고 호남은 나뉠 거라고 봤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여전히 아직도 보수 후보에 관심이 있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그 1차적 요구를 달성한 분들과 그렇죠. 위기의식에 몰려있는 분들의 그건 다릅니다. 강도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지난번 알지만 지난 총선에 선생님 그 봤지만 뭐 아주 그냥 그뭐 막장 드라마가 연일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거에 뭐 예를 들면 찍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때도 가만히 보면 그 30한 6%가 그 새누리당을 지지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정말 이렇게 미멈선이거든요. 이제 우리 이동호 선생 생각하고 또 요 다른 부분이 예, 그러니까, 안 예, 나오는데 그런 내가 부분 다루는 거는 뭐냐면 과거에 4대 4대2 좌우 각사 중간 2 이런 구도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해가지고 우파가 사실은 보수와 분열돼 가지고 4가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이 20대 20으로 갈라졌죠. 중도로 가버렸어. 예, 예. 그러니까 중도로 가가지고 지금은 한 3, 3, 4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보수가 3, 중간이 3, 좌가 4 이렇게 나는 보는데 문제는 거기에 또 하나 플러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이 지금 한국 자본주의의 중심 인물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구속돼 있고 반공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이 구속 사유가 이게 도대체 말이 아닌 구속 사유고 절대로 지금 감옥에 있어야 돼서는 안 될 두 사람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불구속 재판해도 충분한데 왜 집어넣느냐? 그럼 그 집어넣은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 집어넣은 게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약하냐? 태극기 집회밖에 없느냐? 하면은 언론의 거대한 한국 언론의 거대한 이 선동성, 예. 선동성이 왼쪽으로 기울면서 예. 왼쪽으로 기울면서 우파 보수 세력을 거의 붕괴 직전으로 몰아가고 더구나 조중동, SBS, 4대 종편과 같은 이런 좌파라고 볼 수 없는 이 매체까지도 한겨레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참 코미디지만 북한 노동신문이 한국 언론 다 잘한다고 칭찬하는 예, 예. 남북한에 걸친 이런 선동의 통일전선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과거의 사를 유지하던 보수가 이 사의 단합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철수 쪽으로 가버렸는데 그럼 앞으로 변화가 오려면은 이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냐? 보수한테 공정한 보도를 하고 좌파도 비판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앞으로 35일 동안 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는 공정한 언론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보수의 기사회생 마지막 결집이 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견해고 저는 선생님의 견해가 좀 다른 게요. 그러니까 지난 그 총선 때도 그 막장 드라마를 막판에 얼마나 연출했는데 그 김무성 씨가 그 영도딸이 가서 퍼포먼스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 아예 이한구 씨가 공천을 안 하고 남겨두는 막장 드라마 연출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35% 36% 얻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20%에 떨어져 나갔지만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는 분열됐고 중도로 넘어갔다고 보지만 전 사람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봐서 막판에 이들이 고민할 거다. 그래서 그 고민한 이유를 만약에 준다면 저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그 자유한국당 보수 후보의 캠페인 능력이 달려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안철수 씨가 거기에 답해야 될 겁니다. 이제 보수들이 원하는 것들은 이제 몇 가지 보면은 지금 어쨌든 대북 문제에 대해서 엄격한 지금 해결나 엄격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거의 50% 이상 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지금 경제 문제랄지 하여튼 그런 지금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요구들이 사실상 한 40%, 50% 여전히 유지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니까 그 안철수 씨가 뭐 보수로 나름대로 뭐 어떤 정도의 그 포지션을 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그 문제를 안심시킬 수 있냐에 달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결국 이번 싸움은 그 문재인 씨는 자기 지지도로 가져갈 거고 한정돼 있을 거고 결국 그 보수의 쟁탈을 놓고 예를 들면 안철수 씨는 얼만큼 보수를 안심시키면서 나한테 와도 정말로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권 교체에 동의한 사람은 60%될 거거든요. 그러나 보수를 악착하게 지지하는 사람 40% 돼요. 그러나 이들이 지금은 이제 떨어져 나왔지만 이 떨어져 나온 사람들을 안철수 씨가 업을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떨어져 나온 사람들에게 집에 돌아오십시오. 나로해서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것이 달려있다고 보지 저는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앞으로 35일밖에 없으니까 어떤 노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언론 환경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좀 다른 게 지금은 이런 지금 그 개인 방송이 나왔지만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 워낙 다릅니다. 요즘. 원래 다른데 그게 또 우리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뭐 조갑지 TV 같은 이런 유튜브 방송이 이렇게 우죽순격으로 자라나는 것은 워낙 기성 매체가 선동 거짓말을 한 데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응하는 나왔거든요. 과정에, 그런데 그렇죠. 이것을 딛고 태극기 집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선거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못 미쳐요. 선거판은 역시 기성매체의 영향력이 더 크니까. 미국에서 팍스 TV가 있었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지 지금. 팍스 TV 같은 것도 없다고. 없었죠. 예, 그래서 지금은 노선 정책 가지고 지지율을 급속하게 올리는 것은 어렵고 선거판이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뭐냐? 단일화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단일화 가능합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100%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씨도 자기 주 기반이 호남 기반인데 호남 기반이 영남 기반하고 붙으려면 거기다가 또 본인은 탄핵을 예를 들면 주도해 나간 세력인데 탄핵에 저항하고 반대하고 있는 그렇죠. 자유한국당하고 그 논리상으로도 그렇고 기반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럼 홍준표 씨는 누구하고 단일화하죠? 홍준표 씨는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바른정당 정도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선거는 사자구도입니다. 그런데 바른정당 후보가 지금 3% 4%라고. 그렇죠. 3%. 예. 3, 4%인데 유승민 후보하고 손을 잡으면은 그나마 홍준표 지지 세력 중에서도 좀 이탈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배신 정당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 깊이가 굉장히 심한데. 이제 그게 이제 그 홍준표 씨가 설득해야 될 과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우선 그 20%를 얻으려면 그러니까 15% 20%를 얻으려면 지금 뭐 바른정당 제끼고 해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만약에 찾으려면 지금 탄핵에 찬성해서 나간 보수의 지금은 뭐 어쩌면 3%로 나와 있지만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게 바른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를 원래 전략을 짤 때 선거 승리 연합이라 해가지고 구도를 우선 짭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사람이 돌아올 구도를 만들어줘야 그러니까 뭔가 집안 청소를 해놔야 그 다음에 안에 뭐 내용물을 가지고 채워야 하지 집안이 우선 뭐 난장판이 돼 있으면 못 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것이 지금 3%지만 사실은 20%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이 바른정당은 이번 탄핵 역풍으로서 사실상 생명이 끊어졌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배신이거든. 배신인데 이 멤버들이 보면은
이 금수저 출신이 많다고 대대로 국회의원 하면서 아버지의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지난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이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 상당수가 보여준 굉장히 저 예의 없고 무례하고 한 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좌파보다도 더 뭐 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수가 이 바른정당은 절대 용서 안 해요. 용서 안 하니까 바른정당 지지율이 안 오르고 그 보수가 안철수 쪽으로 가버리는데 저는 유승민, 홍준표 씨가 유승민하고 단일로 하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하는데 시간 다 보내고 결과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좋은 구도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마 지금 무시하고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시? 예, 무시하고 그래서 내용적으로 내가 보수 적자다. 왜냐하면 지지율 격차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딱 정리하면은 결국 삼자 구도의 아니죠. 사자구도죠. 삼강. 심상정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심상정은 아까 끝까지 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한 진보를 4%, 3, 4% 정도 네, 안고 3, 4% 가겠죠. 가지고. 그러니까 빅3지 뭐. 빅3의 게임인데 이게 1, 2는 비슷한데 문제는 3위 홍준표 씨가 20%까지 가야 되는데 가야죠. 가지 않는 가면 상태에서 막판에 요동칠 겁니다. 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15%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끌려가면은 이제 막판 한 10일 마지막 여론조사가 발표된 무렵 해가지고 홍준표 지지자들이 이탈하지 않을까요? 될 사람 찍겠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에 처할지 몰라. 이게 아주 굉장한 고민인데 홍준표 계속 찍다가는 문재인 되겠다.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까지 가면은 과연 15%나 이게 지지율이 근데 지금 어떻게 될까? 선생님 홍준표 있어도 지금 3자 구도에서 안철수 이긴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굳이 보수가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면 문재인 씨가 강력한 대세론으로 압도하고 나가면은 이 보수가 선택을 강요받지만 지금 압도하지 않고 그때는 지금 삼자 구도에서는 비슷비슷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안철수 문재인이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땐 보수가 굳이 예를 들면 지금 홍준표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압박받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비슷비슷하면은 문재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니까. 역으로도 보이죠. 그래서 저는 저는 여전히 아직 보수에게 희망이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 구도가 사실은 체제 전쟁이거든요. 이 체제 전쟁이라는 의미를 만약 홍준표 씨가 제대로 밝힌다면 그 전쟁의 장수로 보수가 선택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는 그 몫은 앞으로 적어도 10일 보름간의 이 전쟁을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만에 10%던 사람이 20% 올라가 버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 일주일 만에 했다는 얘기는 역으로도 일주일만 나와서 여기다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의 캠페인 능력을 이렇게 보지 이런 엄청난 소용돌이 치는 판에서는 결국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변화가 있다고 저는 보고 결국은 본인에게 달려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아까 말한 대로 언론의 극단적인 비보수 또는 반보수적 성향 그게 한국당, 홍준표, 박근혜 이런 세력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 업힐 배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싸움을 업힐 배틀이라는데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시간이 제약돼 있고 그 다음에 홍준표 씨가 가지고 있는 그 투사 이미지는 강한데 확장성에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선생님 확장성이라는 게 이겁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확장성이라면 주로 이렇게 과거의 선거에서는 이야기됩니다. 조금 더 요거 예. 끝내고 그래서 이런 걸 종합했을 때 저는 3등이 15%에서 20%까지 가는 게 간다 한들 그 또 10%란 더 갭이 있으니까 저는 어렵다고 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보수의 고민이 시작될 거라고. 보수의 고민이 이미 시작돼서 상당히 보수가 이탈됐는데 네. 남아있는 보수마저도 야 이거 전략적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홍준표를 버리고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악은 문재인이라면 차악은 그래도 안철수는 차악 정도는 된다. 차선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는 고민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의 흐름이 있을 것 같아. 어차피 이번 선거는 보수 후보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면은 이번에 오늘 창당하는 새누리당이라든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장렬하게 싸우자, 선명하게 싸우자. 그게 뭐 남재준 씨 중심으로 될지 뭘지 모르겠습니다. 해가지고 좌파 집권을 하더라도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우리 진지 하나는 만들자. 이런 움직임도 또 있지 않겠어요?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힘을 얻으려 보지 않습니다. 큰 힘을 표를 얻지 별로, 못한다고. 별로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뭐 현실적 판단을 어차피 뭐 2, 3%도 안 되는 당에 무슨 뭘 저는 뭐 그 사람들의 예를 들면 그 정말 애국적인 그 어떤 열정적인 활동들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선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세력을 얻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결국은 어쨌든 지금 이제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거 열을 남겨놓고 홍준표가 여전히 15% 내에서 머물러 있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씨하고 안철수가 박빙으로 벌인다. 그렇다면 나머지 15%도 아마 고민에 휩싸일 거고 그렇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재인 씨 확장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확장성이란 원래는 이런 겁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확장성이란 그 자기 진영을 벗어나서 이게 타 진영에 중도 사람을 어떻게 끌어오냐로 확장성이 그렇죠. 원래 선거 개념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 홍준표는 제가 보기에는 보수 진영의 후보면서 보수 진영 세는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장성의 개념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씨가 결국은 보수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만한 아직 뭔가 그 자신의 매력이나 구체적인 메시지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해야지 확장성의 개념은 좀 다른 개념이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전히 그렇다면 만약에 홍준표 씨가 그 자유한국당 후보가 나머지 적어도 한 앞으로 15일 기간 동안에 어떻게 자기를 정말 내가 보수의 적자임을 드러내고 안철수하고 차별화시키는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홍준표 씨가 이 보수 세력을 다시 그러니까 안철수로 간 보수 세력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는 무슨 말과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거를 저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선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주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원칙 뭐냐면 이번 선거는 선거를 의미를 규정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홍준표 체제 대결이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도 어떤 선거냐 이 체제를 번영의 대한민국 체제다. 그 두 가지는 하나는 안보와 경제를 중심으로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를 허락하면서 우리 시장 경제 발전을 왔고 그리고 그것을 한미동맹을 통해서 안보가 발전시켜 왔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 번영의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는 보루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동안 문재인 씨가 보여줘 왔던 것들, 그 다음에 특히 그 광화문 광장을 주도했던 촛불 세력들은 계속 그것을 벗어나는 걸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촛불 세력의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는 입장을 취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들에게 뭔가 의심의 눈을 보내고 있는 건데, 결국 우리가 보기에는 저기 광화문 광장을 장악했던 촛불 세력들, 그 핵심들은 아직 진면목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체제의 전쟁, 그들과의 전쟁, 이 전쟁에서 결국 누가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장수입니까? 라고, 이 선거는 체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번영의 대한민국 체제를 누가 지키는데 적임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성공하느냐 마냐가 앞으로 관건. 만약에 국민들 보기에 안철수가 그래도 그나마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문재인보다 낫다고 착을 선택하면 안철수 갈 거고, 만약에 이 체제 전쟁 지키는 그래도 홍준표가 그래도 괜찮네 라고 느낀다면 선택할 거다. 결국 중요한 건 이 체제 전쟁과 이 체제는 내가 어떻게 지킬 건지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메시지. 그러니까 결국 안보와 경제에 대한 분명한 자기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안철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을 공격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사실은 표로 따지면은 문재인 표보다는 안철수 표를 가져와야 자기 지지율이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그 전략이 맞는데 표를 얻는 전략으로서는 그게 별 도움이 안 되고 안철수를 도와주는 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것도 좀 선생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가 체제 전쟁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씨의 제가 그 수락 연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패권입니다. 공정성을 많이 그러니까 이제 강조하고 반패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 키 메시지는. 기득권 세력 그러니까 바- 이게 반패권이거든요. 결국 하나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라는 분이 그동안 적어도 정치 입문을 해왔던 길을 보면 본인 입장에 체제전쟁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도 하기가 물론이죠. 어렵고. 그건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프레임이란 그 프레임을 만든 사람이 그 프레임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체제전쟁으로 가게 되면 안철수 씨는 구경자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근데 이 보는 체제 전쟁이란 게 말로서 국민들한테 설득이 되는 게 아니고 뭐 그야말로 북한이 핵실험 한다든지 미국이 북한을 뭐 폭격한다든지 하는 상황이 벌어져야 아 이거는 체제 전쟁이다고 느끼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 조갑제 TV를 듣는 분들이 뭐 보수 성향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은 저분들은 보수끼리 어떻게 하면은 보수가 정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좌파한테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약간 우리가 객관적 입장을 취해서 냉정하게 이렇게 본다면은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보수적 한국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체제 선거 맞아요. 체제 선거인데 일반 유권자, 특히 젊은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체제 대결이 아니고 말 기득권 세력 또는 특권층과 보통 사람들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다. 공정성. 공정성을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점은 이 안철수 씨가 잘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씨가 말하는 공정한 선거, 공정한 게임,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는 게 이 사람의 그 과거에 성공한 그 IT 기업인으로서 또 친노도 아니고 그리고 친박도 아닌 중간지대에서 잘 들고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게임. 그리고 또 하나 이게 10년 주기로 본다면은 이번 정권이 10년 주기설에 의하면 좌파로 넘어가는 게 맞는데 이번에 좌파가 안 되고 만약 안철수라는 중도 정권이 탄생한다면은 나는 그건 보수 세력으로 봐서는 패배가 아니라고 봐요. 반쪽 정도의 선방에 해당된다고 보지. 선방에. 그러니까 이것을 OX로 나누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면은 태극기 집회가 이게 실패한 거 아니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억울하다고 했던 사람이 실패한 게 아니고 좌파로 넘어갈 정권을 안철수라는 중도 정권 정도로 지켜냈다는 게 반쪽 성공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렇게 보면 저는 좀 선생님하고 그 의견이 좀 달라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겁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 있으면 철저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 학생들의 의견들을 다 제외하고 그러니까 집 나간 사람 어떻게 잡느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아까 이야기 선생님의 예를 들면 그 친구분들이요. 5분들이 지난번에 투표장에 안 나간 3명하고 안철수를 찍은 안철수 찍은 2사람. 결국은 이들 중에서 제가 보기엔 다 그러니까 지난번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 51%라고 치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번 선거를 홍준표 후보가 선전한다면 37, 8%를 얻는다고 치면 사실은 지난 50한 3분의 1 정도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는 지금 그 절반 정도 떨어져 나갔는데 절반 말고 나머지를 어떻게 떨어져 나가지고 3분의 1을 포기하고 그래서 아주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을 또 떨어져 나가서 멋지 떠나고 정권 교체 때문에 빠져나간 거니까 빼고 그 다음에 악착같이 우리를 찍었던 사람들을 회복하냐 이 관점에서 보면 저는 심플하다고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뭐 체지전자의 의미는 얘기를 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악착같이 이 사람들이 찍어왔던 거니까. 그러니까 87년도에 선생님 좀 보면 당시 6월 항쟁을 지냈고 7, 8월 노동자 대투쟁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게 예를 들면 간선의 직선에 바뀐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정권이 넘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알지만 야권은 분열돼 있고 여권이 36.6%로 그렇죠. 노태우 후보가 이겼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를 만약에 87년 선거를 재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는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있습니다. 그때는 공무원 조직도 있었고 당 조직도 건설했었고 또 언론 환경도 좋았고 그때보다 지금 최악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당도 분열돼 있는 데다가 또 언론 환경도 최악이고 이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저는 여전히 아직도 이번 선거를 심플하게 보면 그러니까 51%를 잡는 선거가 아니고 만약에 그냥 우리 지지했던 36%, 37%를 잡는다라고 보면 이번 선거는 저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아주 심플해 보인다. 심플한데 시간이 없지. 그러니까 뭐 저는 그래서 그러면은 없고. 취하는 노력도 아주 심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소비자가 누구냐 나를 정확하게 알면 굳이 여기저기 안 되고 내 소비자한테만 말하고 그들이 예를 들면 주로 듣는 곳 그다음에 그들이 좋아하는 곳에 뭐라는 거 마케팅을 집중하면 돌아올 확률이 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선생님 저 객관적인 입장 이야기하고 저는 사실은 선거 전략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선거 전략은 한국당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 맞죠. 저는 어차피 그쪽 사람이니까. 이제 과거의 선례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87년 선거는 1로 3김 선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36.6% 노태우 후보가 36.6%로 이기고 2등을 김영삼 28%. 그다음에 김대중 27%. 그다음에 김종필 한 10, 아니 8%. 8%였어요. 그 정도였습니까? 예. 그렇게 아주 갈라져서 36.6%로 이겼고, 그다음에 이때도 아주 한때는 김영삼 후보가 조금 리드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월 말에 그때 이제 12.12 사건이 큰 쟁점이 됐거든. 또 정성화 그렇죠. 계엄사령관을 영입을 해가지고 영입했죠. 예. 아주 그때 주 게임이 김영삼 대 노태우였습니다. 노태우였죠. 그러다가 이제 12월로 넘어가면서 이제 저쪽으로 노태우 후보 쪽으로 많이 기울었는데 그 다음에 1992년 대선 생각나시죠? 예. 그때는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세 명. 그다음에 박찬종 이렇게 4명인데 정주영 씨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한 20%까지 올라갔다가 10%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되니까 정주영 표가 내려앉고 이게 전부 김영삼 쪽으로 가더라고. 예. 그래서 김영삼 씨가 10만 표 차이로 이겼고 아마 43%인가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97년 선거에서는 유명한 97년 선거에서는 DJP 연합 그다음에 이회창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 이렇게 됐는데 이인재 씨가 한때 2등 비슷하게 올라갔습니다. 2등 비슷하게 그렇죠. 한 지지도까지는 뭐 30몇 %까지. 그래 되니까 그때 묘하게 김대중, 이회창이 똑같이 이인재를 공격을 했다고. 공격했죠. 일종의 전략적 공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하니까 이인재가 내려가면서 그 표가 이회창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회창 막 올라가는데 그만 투표율이 2, 3일 뒤였으면은 이회창 씨가 이겼을 겁니다. 근데 결국 올라가는 추세에서 딱 끊어져 가지고 30만 표 차이로. 그게 한 50만 표 정도 차이. 그때 30만 표고 50만 표는 노무현. 노무현 때 50만. 이렇게 됐는데 이번 선거판이 그때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뭐 이거 다 하나의 참고사항이지만은 어느 형에 해당되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이제 원래 그 평론하시는 분하고 선거 전략가들은 좀 차이는 이런 겁니다. 사실은 형은 지금 보여 있거든요. 우선 야권은 분열돼 있고 보수 또한 지금 갈 곳을 이루어 나누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리고 대세는 지금 야권에 가 있고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각각의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호남 유권자들을 안심시키면서도 나름대로 그 보수 성향에 자기한테 붙어 있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할 거냐가 관건일 거고, 보수 제가 볼 때는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아주 심플해요. 자기한테 강력한 지지 기반을 여전히 지난 수십 년간 보내왔던 적어도 40% 미만 혹은 37, 8% 이들을 그냥 지금 현재 그 중에 한 10%, 15%만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좀 응답을 안 하고 있는데, 이들 어떻게 끌어당길 거냐. 그것만 관심 드리고, 그래서 양 진영이 쭉 노력하는 과정에 결국은 어떻게 형성될 거냐는 좀 보자. 그게 이제 제가 이번 선거를 보는 눈이고. 근데 제일 그 중에 키 퀘스천이 뭐냐면은 안철수를 좌파로 봅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 예를 들면 안철수 씨 예를 들면 본인이 호남 기반에다가 또 그동안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당 대표 있던 예를 들면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지금 김대중 대표 때 일했고 사실 또 뭐 북한하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가 천정배라는 사람도 뭐 그렇고, 그다음에 정동영, 하여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좌파 내에서 주도권 경쟁하다 나와 있는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철수라는 사람이 물론 뭐 그동안 집권 전략을 위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변했다고 보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기반은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 그 그러니까 저 홍준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캠페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수가 안철수로 대안으로 삼는데 그냥 놔둘 거냐, 아니면은 아닙니다라고 다시 선을 그을 거냐, 몇 가지의 선택지들이 있는데. 근데 이 흥미로운 게 말이죠. 2012년에 그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이 나왔죠. 예, 예. 그렇죠. 그 일종의 구술하고 뭐 대담하고 예, 예, 예. 난 그 책을 읽어보고 너무나 그 생각이 유치한데 놀랐어요. 그러니까 속이 얼치기 좌파라고 하는 예, 예. 그런 계급 투쟁론적으로 세상을 보는 그걸 그냥 받아가지고 자기 생각이라고 썼는데, 그래서 정규재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걸 비판하는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너무나 비판하기가 쉽더라고. 그 도식적인 거죠. 그렇다고 좌파도 아니고 좌파의 그 패션을 그냥 받아들였는데, 근데 작년에 총선하면서부터 요새 생각이 많이 달라졌고, 그렇죠. 많이 성숙됐고 굉장히 정교하게 됐다는 걸 느낍니다. 많이 큰 거예요. 성장했겠죠. 성장한 거. 그럼요. 그러니까 변화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더라고. 사람은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철수 하면 아이고 뭐 2012년에 뭐 도우미 역할 뭐 이걸로 해가지고 과소평가해 왔는데, 어느새 와서 드디어 갑자기 지난주에 2등으로 채 올라온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지금까지는 분석만 했는데 이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반공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지 않으면 안 되고, 결국은 노예 상태로 사는 이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는 북한 노예 해방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핵 문제도 해결하고 북한 정권도 무너뜨리고 해가지고 한반도 전체가 통일되고 자유롭고 번영하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뭘 할 거냐? 국민들은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그렇죠. 시점에서 우리 애국 시민들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지난 총선처럼 기권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예, 저는 투표장에 다 나가죠. 투표장에 나가서 본인이 믿는 바대로. 그렇지. 예를 들면 뭐 차악을 선택하든 안 그러면 정통 보수를 선택해 주든 절대로 기권하면 안 된다고. 우선 첫 번째로. 투표장에 예, 나가죠. 투표장에. 두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지난 몇 달간의 과정을 통해서 자유란 내가 지키려고 나서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공화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각성된 개인의 존재거든요. 각성돼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내부의 전복 세력이 굉장히 취약한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자유가 허락돼 있기 때문에 허락된 자유를 가지고 내부 전복 활동에 동원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각성된 개개인들이 그것을 지키려고 워치하고 노력하고 있지 않으면 허약하거든요. 그리고 뭐 알지만 또 파퓰리즘도 허약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개인들이 좀
적어도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스스로 공부하고 헌법도 공부하고 우리 헌법이 제기하는 체제가 뭘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다원주의, 그다음에 복수정당제, 대의제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수백 년간 우리가 어떤 투쟁을 쟁취한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다 보니까 이런 걸 소중하게 그렇죠.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좀 각성된 개인들의 출현이 절실할 때가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그 와중에 이번 선거도 결국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투표에 나가서 예를 들면 뭐 최선을 선택하든 차악을 선택하든 그런 나는 그 각성된 개인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약간 생각이 달랐지만 결론은 같아졌는데 결국 이번 선거의 의미는 과거의 어떤 선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체제의 선택이니까 그러니까 자유냐 억압이냐 네. 뭐 이런 선택이고 거짓이냐 진실의 선택일 정도로 하니까 여기에 임하는 우리 국민들이 결국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면은 싸움은 포기하는 거니까 싸움 다 포기하는 투표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이 생각은 다 달라도 하나 우리가 합의해야 되는 것은 다 투표장에 나가자. 다 투표장에 나가서 자기 소신대로 찍자. 그렇죠. 다 투표장에 나가자. 그 다음에 투표장에 나가기 전에 우리 이동호 선생이 이야기했던 대로 뭔가 좀 알고 각성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각성하는 것에 난 중요한 포인트가 이번 선거의 의미에 대한 각성과 더불어 문재인 후보의 정책,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져가지고 그 위험성을 발견하면 이걸 널리 알려야 돼요. 뭐 하여튼 맞죠? 그게 이제 네. 각성된 개인들 활동입니다. 활동, 예. 각성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안 되고 각성하면 반드시 활동해야 되니까. 활동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것은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그 경험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된 것이 이것은 한국 법치주의의 종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억울하다. 이건 반민주적이다 하는 것을 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문재인의 위험성,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이 합쳐져야 투표율을 높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우리 한국 자유회의에 속해 있는 양현수 박사라는 분이 각 나라의 헌법 예를 들면 국민 주권론을 다 비교했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것은 한국처럼 뭐 예를 들면 모든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게 스페인밖에 없고 불란서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주권은 대표자와 국민 투표로 행사된다고 아주 정확하게 정리했더라고요. 주권자와 대표에 의해서 행사된다. 그러니까 대표자와 국민 투표에 의해서. 국민투표. 그 구체적으로. 진짜 구체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평등한 개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민이라는 건 4천만을 대표한 추상적 개념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이들이 평등한 개인들이 다 내가 주권자라고 흔들면 그렇죠. 만인 투쟁 상태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아주 구체적. 그 사람들을 모으는 과정이 그래서 복수정당제 네. 대표자를 통해서 행사하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은 국민투표를 행사하자. 그렇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국민주권의 상징적인 행사입니다. 이 그렇죠. 투표라는 것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화만 내고 막 또 한쪽은 기분 좋아하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번에 탄핵 사태를 통해서 우리 헌법에 우리 정치제도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첫째 뭐냐? 이거 국회가 3분의 2만 모이기만 하면은 무슨 터집을 잡든지 통과시켜서 할수 있죠. 일단 네. 대통령을 직무정지시킬 수 있다. 그런 막강한 국회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그건 국회 독재 현상입니다. 국회 독재를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인정해 준다. 국회 자율권이라는 이건 있을 명분으로. 수 없는 국회 독재를 완전히 삼권 분립이 이제 무너진 거 하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삼권 분립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헌정사를 읽어보니까 이 개인들이 그 어떤 폭정에 휘달리지 않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지켜지려니까 이 권력 기관을 나눠둔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들이 권력의 견제지. 견제를 해야 그 와중에 개인은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건데 그렇죠. 만약에 하나가 압도적인 권력을 갖게 되면 그렇죠. 그 압도의 권력 개인은 또 침해받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은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피해자가 생기는 독재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국회 독재를 사실상 허용하는 장치가 있다는 거하고 또 두 번째도 그와 비슷한 건데 그건 뭐냐?
부통령제가 없기 때문에 한국은 대통령이 탄핵돼 버리면은 이거는 대통령의 교체로 가는 게 아니라 정권의 교체가 돼가지고 교체. 지금과 같은 60일간에 이거 아주 질서 없는 선거가 이루어진다. 국정 혼란으로 바로 가게 돼 있다. 그냥 부통령제가 필요하다는 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단원제 국회라는 거야. 단원제 국회니까 이 하원에 해당하는 국회가 이렇게 작당을 해버리면 이걸 견제할 게 또 없어요. 없죠. 상원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중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은 1,500만이 뽑은 대통령을 몇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쫓아낼 수도 있다 하는 우리 제도적, 구조적 문제가 더군다나 그 나온 사람들은 거예요. 선출된 권력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8명은 선출된 권력도 아닌데 그게 하나고 또 이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언론이 검찰, 법원을 견제하지 않으면은 이게 형식상은 민주주의 국가지만은 전체주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구나. 그럼요. 선동에 의해서도 이게 대중 민주 정권이 무너질 수 있구나. 아마 선동에 의해서 무너진 역사상 최초의 사례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피를 그래도, 흘리지 않고 뭐 그래도 폭력에 선생님 의해서 그 바이마르 지금- 헌법에서 히틀러 등장할 때도 그런데 그때 네. 폭력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러나 그래도 뭐 어쨌든 그 대중선정 귀지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그 그건 그래도- 헌정 질서 내에서 했거든요. 그래도 선거에 의해서 날라갔지만 이거 탄핵 재판에 의해서 날라갔죠. 날라갔으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12구 유례가 없는 제도죠. 정변 아니면 비슷한 게 조선조 때 사화하고 비슷해요. 사화하고 비슷한데 이건 나중에 차분히 이제 검토돼야 될 것이지만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탄핵 그 연장선상에서 구속, 대통령 구속, 그 다음에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하여튼 이 엄청난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슬기롭게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대로 민주주의는 문제 해결을 느리게 하지만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 그것을 믿는다면은 민주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이번 이 선거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 이 체제를 우리 손으로 무너뜨리는 이런 바보짓은 안 해야 되겠다. 그것은 투표장에서 아마 결판 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저는 그 뭐 이렇게 마지막에 좀 저도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지난 예를 들면 그 새누리당이 싸우는 꼴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국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투표. 국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망스럽다고 자신의 예를 들면 주권 행사를 포기하니까 그렇죠. 결국 오늘 이 사태까지 밀려오게 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지난 총선의 영향이 결국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저는 이번에 우리 주권자들이 국민 주권의 구체적 행사하는 투표에 그렇죠. 정말 그 내용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서 그렇죠. 나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권 행사가 투표니까. 그럼 투표죠. 주권 행사 뭐 평소에 주권 행사할 일은 없으니까 이번 주권 행사의 기회를 놓치면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그래서 돼요. 결론이 투표장에 다 나가자. 그렇죠. 5월 9일 날 대신 또 나가기 전에 공부하자. 공부하고 각 당의 정책이 뭔지, 그렇지. 그 사람들의 주요 내용이 뭔지를 피하 구분을 하고 하고 나가자. 피하 구분을 한 다음에 투표장에 다 나가자. 이게 결론이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